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HIV 에이즈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들어보셨거나 아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좀 기본적인 그 정보부터 약간 차별과 인권 침해 그리고 낙인과 혐오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발표 자료를 구성을 좀 해봤고요. 먼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HIV 에이즈가 사실 다른 건데 항상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HIV 에이즈 인권 운동 혹은 HIV 에이즈 감염이 이런 식으로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에이즈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HIV는 생소하시다고 하셨는데 그 에이즈는 이제 실제로 경험하셨던 역사에서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에이즈 패닉이 전 지구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뭐 에이즈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면서 국가적으로 막 정책이 생기고 법도 생겨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이즈는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현저히 떨어져서 어떤 그런 기회 감염을 통해서 질병에 걸린 상태가 에이즈거든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HIV는 쉽게 생각하면 그것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의 이름이에요. 네. 바이러스의 이름이 HIV입니다. 그래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에이즈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병원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기 성소수자라는 저 용어 자체가 나한테는 아주 생소해. 개념이 정리가 안 돼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성소수자 운동에 이제 여러 가지 인권 의제들 중에 이제 에이즈의 인권 의제도 있는 건데 그 성소수자들은 일단은 이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여느 사람들과 다른 소수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남성인데 남성에게 정서적, 성적 어떤 끌림을 느끼는 사람들, 동성애자라거나 아니면 내가 남성 혹은 여성인데 내가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이라고 내 스스로를 이제 느끼고 이렇게 정체화를 한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컬어서 성소수자라고 부르고요.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 에이즈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1980년대에 언론 보도가 막 납니다. 이제 게이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유행이다 막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남성 성소수자들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실제로 많이 죽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에이즈와 관련된 어떤 현안이 사실 우리의 의제고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키워드로서 이제 여겨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발표 자료에 그런 역사에 대한 거는 미처 담지 못했는데 처음에 이제 1980년대에 에이즈를 이제 딱 HIV와 에이즈를 발견하고 치료제가 이제 막 효능이 있는 약 성분을 찾아서 치료제를 이제 복용을 하고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이 40년이 넘는 역사가 됐거든요. 그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에이즈 역사는 40년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동안에 1980년대는 실제로 많이 죽었고 많이 아팠고 그랬지만 그동안에 의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발전과 발견, 그런 발달이 있었어가지고 지금은 그 HIV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HIV 감염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알 약을 이제 계속 복용을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가 가능하고 비감염인과 다를 바 없는 수명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의학의 발달이 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르게 정의하고 다르게 불러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는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고 그 원인이 되는 게 바이러스의 이름이 HIV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HIV가 이제 몸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막 10년 동안도 무증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급성으로 막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게 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HIV 감염이 된 후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에이즈가 될 수 있는, 에이즈 환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에이즈가 발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치료를 하면은 내 몸에 HIV는 있지만 에이즈가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HIV 감염인인 상태로 쭉 갈 수 있는 거고, 치료가 적절하게 이제 받지 못하거나 치료에 접근을 할 수 없었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면역력이 낮아져서 이제 에이즈가 발병하는. 그래서 HIV 감염인은 에이즈 환자랑 완전히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다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HIV 에이즈는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HIV는 어떻게 전파가 되냐라고 했을 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피, 혈액, 그리고 정액, 그리고 질 분비액, 그리고 모유, 이런 체액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감염 경로는 성적 관계, 그러니까 성행위, 그리고 그 주사기를 그러니까 감염인에게 썼던 주사기를 또 비감염인에게 또 그냥 일회용으로 써야 되는 건데 또 재사용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피가 섞일 수 있겠죠. 그렇거나 엄마가 감염인인데 아기를 임신했을 때 이제 출산 과정에서 아이에게 감염될 때에 그때 그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 주사기 공동사용, 그리고 수직 감염, 그리고 수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파서 혹은 무슨 사고가 나서 이제 수혈이 필요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수혈받은 피에 HIV 바이러스가 있으면 제가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파 경로는 이렇게 딱 규명이 됐어요. HIV가 어떻게 왜 전파가 되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방 방법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예방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가령 이제 감염인인 어머니로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사실 이 감염인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감염이 만약에 되는 건 언제 되냐라고 했을 때 출산할 때 피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아기의 눈이나 코나 이런 데 입으로 들어가서 감염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것만 잘 막으면 그리고 그 아이에게 또 적정한 아주 작은 용량의 약이 있어요. 그래서 감염인인 어머니가 출산 과정에서 그렇게 그 피 같은 체액이 아이에게 잘 안 들어가게 출산을 하고 또 혹시 모르니까 그런 약물을 이용해서 예방을 하면 아이는 감염인이 아니게 태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과학과 의학이 지금의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왔는데요. HIV는 일상생활에서는 전파가 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전파 경로가 아닌 이상은 HIV는 일상생활에서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 한국의 대중목욕탕 이런 데만 가더라도 막 에이즈는 죽음의 질병 막 이런 포스터가 붙어져 있었다고 저 전에 들었는데 사실은 그래 목욕탕을 같이 쓴다거나 뭐 국이나 찌개를 같이 떠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감염인과 포옹을 한다든가 키스한다든가 이러는 걸로는 전파가 안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 상황에서만 전파가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정확한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 그 침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고 땀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HIV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되게 약해요. 이 낙인과 이 혐오와 공포는 너무 심각하잖아요. 아주 정말 죽음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죽음의 질병이 하더라도 내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꺼리게 되는 약간 이런 낙인이 아주 심한데, 사실 이 HIV 바이러스가 자체는 되게 약한 바이러스여서 그냥 수돗물로 하면은 또 그 감염성이 없어지고, 또 71도 열만 가해도 바이러스는 이제 감염 전파가 안 되고, 또 이제 이렇게 그냥 수분이 말라버려도 전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모기가 나를 물고 또 다른 사람 물어도 이건 곤충으로 이제 매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파가 또 안 됩니다. 사실은 전파가 되지 그렇게 않는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전파가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낙인과 혐오와 공포는 이것에 비해서 좀 심각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방하냐라고 했을 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그 전파가 가능한 그 상황에서 그 수직 감염, 그러니까 엄마에서 아기에게 전파되는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고, 성행위 시에는 콘돔을 잘 쓰면 된다라는 게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쉬운 예방 방법이고요. 그리고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썼던 걸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잘 지키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혈은 거의 이제 국가 차원에서 혈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다만 역사적으로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건 국가가 이제 어쨌든 혈액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방으로서의 치료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치료를 잘 받는 것 자체가 HIV를 예방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 그 치료를 잘 받는 감염인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억제가 돼요. 그래서 그 억제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가 안 되니까 치료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예방으로서의 치료입니다. 그 뒤에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프랩과 팹인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프랩은 사전 예방약 요법, 그리고 팹은 사후 예방약을 처방한 요법을 이제 프랩과 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랩은 내가 HIV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전에 내가 꾸준히 미리 이제 프랩이라는 약을 그러니까 프랩이라는 방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HIV가 내 몸에 들어와도 증식을 못해서 감염인이 되는 것을 막는 그런 방법을 프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기 전에 미리 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팹은 내가 이제 살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HIV에 노출이 된 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이제 병원에 가서 그런 상황으로부터 72시간 내에 이 팹이라는 요법으로 약을 복용하면 또 감염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예방과 사후 예방의 방법도 지금은 있는 거죠. 콘돔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캠페인의 이름입니다. U equals U, U는 U라고 부르기도 하고, U equals U 캠페인은 이제 영어 알파벳을 따온 건데 undetectable, untransmittable이라는 단어의 앞에가 U여가지고 따온 건데, 감염인의 쉽게 설명하면 HIV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으면 이제 바이러스가 억제가 돼서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억제가 된다라는 걸 이제 미검출 상태라고 하거든요. 아예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도
바이러스가 이제 검사를 하면은 엄청 조금 나오거나 이제 그러니까 검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억제가 된 상태를 미검출 상태라고 해요. 근데 미검출 상태가 되면은 콘돔을 쓰지 않아도 체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HIV가 전파될 확률이 0%다 라는 과학적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의 이름이 유이코즈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쉽게 설명하면 감염인이 약을 잘 먹고 치료를 잘 받으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파할 확률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치료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UNAIDS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95, 95, 95 이런 목표를 세우는데 95%의 사람들이 내가 감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 95는 내가 감염인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치료를 잘 받는 거. 그리고 그 다음 95는 그 치료를 잘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상태를, 미검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 95, 95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UNAIDS는 사실은 HIV 에이즈를 인류에서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제 이 질병을 없앨 수 있다는 목표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려면 이제 사람들이 검진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치료를 잘 받아야 되고 그걸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95, 95, 95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가 이제 강조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성병에 대해서도 되게 음지화하고 시시하고 그냥 성에 대해서 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병에 대한 검사도 잘 안 받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검사를 받아야 내가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데 그거에 대한 낙인과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 검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검진을 그러니까 일찍 그 검사를 통해서 내가 성병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치료를 잘 받자라는 전략인 거죠. 이제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에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의료 차별과 진료 거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HIV는 너무 약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치과 가면은 우리가 진료를 받을 때 눕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 사진이에요. 그 의자가 이제 김치 담그고 김장할 때 쓰는 비닐로 칭칭 감아져 있는 사진인 거죠. 왜 이렇게 감아놨냐 하면은 감염인 환자가 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사실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감염인 당사자께서 너무 불쾌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의사들도 막 우주복처럼 입고 막 이렇게 치료를 하러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식이 없는 거죠. HIV 에이즈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감염인들은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저런 일들이 왕왕 발생해요. 그냥 하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자주 그리고 되게 빈번하게 발생해서 저희 단체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대응을 하고 병원이나 이제 질병관리청 내지는 복지부와 싸움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염인들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아플 수 있고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병원에서 나를 거부할까봐 실제로 거부하기도 하거든요. 아까는 칭칭 감고 해주기라도 했지 어떤 병원이나 의사들은 우리 병원은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병원 가세요 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이 감염인들이 이제 실제로 하는 말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그 감염인을 차별하는 이유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에이즈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소문이 나면은
환자들이 우리 병원 더 안 와서 우리 병원이 망한다,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감염인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장비와 기구가 없다 이런 핑계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다른 병원의 장소, 수술실을 네가 구해오면 내가 무료로 주말에 가서 봉사해 줄 테니까 우리 병원은 안 되는데 다른 병원을 알아봐라. 장소만 구해라. 내가 무료로 봉사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쉽게 나오는 것은 의료인이나 다른 환자에게 HIV가 전파되면 당신 책임질 거냐 하면서 이제 거부를, 치료해 주기를 거부하는 일도 발생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아직 그런 감염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감염인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나 기구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없는데 병원에서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 HIV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감염인들과 관계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잘 치료를 하시는데, 감염내과가 아니라 약간 뭐 치과, 정형외과, 이런 외과 쪽에서는 이제 그 시술이나 수술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데 그 외과 선생님들이 또 HIV 에이즈에 대한 그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치료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제 두려움이나 낙인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사실 고작 5%도 안 되는 정도만 공공병원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그래서 의료가 마치 상품인 것처럼 돈 없으면 치료 못 받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이거 해준다고 광고하고 이렇게 너무 민영화가, 어떤 이제 상품처럼 취급되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이 환자는, 그러니까 환자를 골라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이제 병원과 의료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에 대한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가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정책과 환경 자체에도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제 두 번째에서 말했고요. 어떤 의사는 이제 동정과 시의 관점으로 해줄게, 아무도 안 해주지, 이런 시의 관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관점도 거부한다. 어쨌든 비감염인과 동일하게 감염인에게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감염인을 수술해주기 거부한 병원에 대해서 이건 차별이다라는 것을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하는 얘기가, 감염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사실은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요런 실제로 이제 권고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인 진료를 제대로 해라, 그리고 병원 직원들 교육해라, 이런 권고를 끌어내기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사실은 감염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사실은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이 표준주의 지침, 일반적 감염관리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병원이라는 공간은 수많은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간병인, 그리고 뭐 보호자, 가족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세균이나 어떤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지전능하게 다 파악할 수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병원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애초에 그냥 다
가정하에 다 마치 다 어떤 병원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원칙 가지고 있어요. 소독 매번 소독하고 일회용은 일회용 한 번만 쓰고 버리고 이런 감염관리 원칙이 있어요. 이게 표준주의 지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감염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이걸 잘 지키는 병원이에요. 이 표준주의 지침과 감염관리 원칙을 잘 지키는 병원이 사실은 감염인이 이제 가는 병원인데 그 병원이 오히려 감염인들이 가는 병원이 그러니까 이 지침과 원칙을 잘 지키니까 그 병원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한 수술기구로 수술하는 그런 병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의료차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더불어서 노동권 침해도 살짝 한 장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인들이 경험하는 어떤 인권 침해가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터, 회사, 기업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실제로 있었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자에게, 감염인 노동자에게 HIV가 전파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면 어떡할 거냐. 불안해서 너랑은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성소수자들이 이제 과거에 많이 이제 죽었던 병이다 보니까 내가 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면 너 에이즈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부터 한다거나 아니면 에이즈 환자가 만든 음식을 어떻게 먹어?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게 1990년대였는지 2000년대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호텔에 막 5성급 호텔의 요리사가 막 HIV 감염인이다라는 뉴스가 막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가 만든 그 요리를 어떻게 먹냐 이러면서 막 세상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뉴스 TV에 나오고 막.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는 다르고 치료 상태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전파 확률이 없고 그런 걸 모르니까 그 당시 세상도 그래서 그런 뉴스가 막 났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그거는 이제 재작년인가에 있었던 일인데 그 빵 반죽을 하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감염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계에 끼어서 엄지손가락이 잘려버렸어요. 그러면 빨리 수지 접합을 하는 병원에 가서 그 손가락을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4군데에서 17군데의 병원들이 다 거부했어요. 나는 감염인에게 수술해줄 수 없다. 해주면 되는 건데. 그 표준주의 지침에 따라서 다 소독하고. 그래서 그분은 막 119 구조 구급대원이랑 같이 여기 전화해보고 저기 전화해보고 이 병원은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다 하다가 결국 열 몇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분당에 해주는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봉합은 했으나 이제 회복이 안 된 데는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접히지 않는 장애가, 그러니까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다 거절해서 열 몇 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서 장애가 생겨버렸죠. 그런 식의 이제 일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분은 감염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감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사장이 이 아내분 되시는 분한테 네 남편이 에이즈면 너도 위험한 거 아니야?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증거자료를 다행히 잘 남겨가지고 또 대응을 하면서 국가인권위 조정으로 좀 합의를 그래도 좀 보는 과정을 가지긴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감염인의 가족까지도 너도 위험한 거 아니냐 하면서 해고를 하는 이런 일도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처음에 발견된 것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즈는 그 외국인 혐오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병.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깨끗한 나라였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병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들이 아주 많잖아요. 이주노동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근데 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네,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외국인은 도덕성을 측정하려면 에이즈 검사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차별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88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그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이 8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왜 그때 만들어졌냐면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니까 허겁지겁 다른 나라 거 베껴가지고 만든 게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 혐오랑도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성소수자 의제에 대해서도 낯설고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 성소수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할 땐 꼭 이 에이즈를 이용합니다. 그 세력이. 그래서 게이를 욕할 때, 누구를 욕할 때,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SBS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수 개신교를 기반으로 한 성소수자 차별을 하는 세력이 조중동 국민일보까지 해가지고 이제 주요 메이저 언론사, 보수 메이저 언론사에 광고를 냅니다. 이 드라마 보고 내 아들이 동성애자 돼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에이즈 걸려오면 네가 책임질 거냐, SBS가 책임져라, 막 이런 광고를 막 싣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성소수자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혐오할 때 쓰는 게 이제 이 에이즈 낙인인데, 우리나라나 아니면 어떤 북아메리카나 어떤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성소수자가 취약성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 보라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성의 감염인의 비율이 높은 국가예요. 그래서 더 진한 보라색일수록 여성이 많은 거예요. 여성 감염인이. 보시면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대부분이 이 감염인들이 여성이에요. 여성들이 아주 취약한, 인권도 취약하고 이 감염에도 취약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쓴 거는 이 HIV라는 질병이, 그리고 사실 HIV뿐만이 아니라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환경이냐, 그리고 그곳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여성이 많을 수도 있고, 동남아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 사용자, 마약 사용자들이 많아서 주사기를 막 같이 쓰니까, 그래서 그 약물 사용자 중에 감염인 비율이 높은 국가도 있어요. 또 어떤 나라는 그냥 성소수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집단이 취약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조금 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취약한 집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집단을 욕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거죠. 그냥 성소수자를 욕하고 이렇게 낙인 찍고 이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된다. 오히려 어떤 집단이 취약해?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집단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어떤 예방 정책을 펼쳐야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욕하고 끝나잖아요. 욕하고 끝나는 거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러지 말자, 후진적인 어떤 태도는 그만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왜 취약성이 발생하고 그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그 취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왜냐면 예방에는 치료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치료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는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게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 동성애 혐오도 심하고
외국인 혐오도 심하지만 HIV 감염인에 대한 혐오도 굉장히 심한 나라여서 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7차 세계가치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 결과에 보면은 응답한 한국인 중에 10명 중 9명이 넘는 비율, 92.9%의 한국인이 HIV 감염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낙인과 어떤 편견 이런 게 굉장히 극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HIV 감염인들이 스스로를 낙인 찍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 표를 보시면 이 표는 UNAIDS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라는 연구의 결과인데 이 높은 게 뭐 자살 충동도 있지만 나를 탓하기, 낮은 자존감, 그리고 뭐 일을 그만두기로 함, 승진을 포기함 이런 것들이 아주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예를 들면 아까 의료차별이나 아니면 어떤 그 회사의 기업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나 이런 걸 발생하면은 이제 사실은 대응이 필요한 거잖아요. 대응이 필요한 건데 많은 경우에는 특히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감염인이 그런 차별을 경험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걸린 거니까 그냥 내가 참아야지. 내 탓이지. 이렇게 자기 낙인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못은 병원이 했고 잘못은 그 회사의 사장이 했는데 내 잘못이니까 내가 참고 넘어가야지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한국 사회 에이즈 낙인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 자기 내면화를 하는 거죠. 감염인들도 그 낙인 자체를 내 스스로 내면화하는 이것도 현황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생각해보기는 이제 가져온 것이 이제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말은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을 옮겨 다니는 것을 두고서 누구는 순수한 피해자고 누구는 가해자고 이걸 나눌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도 감기 바이러스가 옮겨 다니면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을 두고 감기를 옮긴 가해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 나는 감기에 걸린 저 사람이 나한테 옮겼으니까 난 피해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HIV 에이즈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려는 어떤 시각이 조금 있어요. 그 이유는 그 1980년대에는 이게 죽음의 질병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많이 죽었으니까 그 공포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또 걸리기 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려고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감염인을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감염인이 만약에 성행위를 했는데 그때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하는, 그것도 아주 중하게 무겁게 처벌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예방법에 있는데 그 호전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가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이라고 해서 감염인의 콘돔 없는 성행위를 처벌해요.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파가 안 돼도 처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그 법이. 그래서 저희 에이즈 운동은 이 법은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보수적인 어떤 단체들에서는 감염인을 더 심하게 처벌해야 이 HIV가 예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감염병, 질병은 처벌로, 어떤 국가적 처벌로 통제와 감시로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직도 어떤 사람을 처벌하면 마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예방될 것처럼 하는 그 법정이 남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져왔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감염민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2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아주 소수자인 거죠. 소수 중에서도 또 소수인. 별로 없어요, 사실 그 감염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근데 그 감염인에 대해서 누군가를 감염시킬 어떤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이 사회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감염인을 처벌하는 그 조항을 없애려는 시도가 한 차례 있었어요. 이 에이즈 예방법,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에이즈 예방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에이즈 예방법이 2007년, 8년 이때 한번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바꿔야 될 거 바꾸고 나쁜 거 없애고 막 이러면서 전면 개정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이것도 없어지려고 했는데 그때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이 감염인으로부터 건강한 비감염인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감염인을 처벌하는 조항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감염인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한 존재로 낙인을 찍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실은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는 시민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두 번째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감염병은 엄청 많아요. 그 감염병 예방법에도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법이 따로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는 1군, 2군, 3군 막 이렇게 해서 군으로 해서 지금 1급, 2급, 3급, 4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급으로 감염병을 그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어떻게 1급 감염병은 어떻게 대처하고 2급 감염병은 어떻게 대처하고 또 3급 감염병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게 법으로 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가 뭐 2급이었는데 3급이 된다더라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급수는 이제 관리가 가능하냐, 그 전파가 얼마나 빠르게 되냐, 그리고 이것이 목숨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급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정하는데 HIV는 그 수많은 감염병 중에 3급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이제 그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관리가 가능한 질병으로서 아주 위급하고 응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3급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막 제가 다 외우진 못하지만 여러 가지 감염병이 다 써져 있어요. 그 법에 보면 뭐 인플루엔자인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감염병이 되게 많이 이제 적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 감염병의 종류는 되게 많고 다양한데 왜 어떤 감염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할까? 감염병 이렇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뭐 가령 성병으로는 매독도 있고 뭐 헤르페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에이즈만 유독 이것만 욕하고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미워할까? 라는 질문을 같이 해보자. 성병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성병이 아니더라도 감염병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한데 왜 우리 사회에는 에이즈에 관련된 것에만 이렇게 심각한 어떤 배관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이 세 번째에서 이제 생각해볼 거리로 같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는 HIV 감염인 입장에서 이 내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의사한테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이것을 환자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시골에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쳤어요. 다쳤으면 보건소를 가잖아요. 보건소를 가면 이제 그 보건소 의사를 만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콩밭을 갔는데 콩을 따다가 막 그런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다친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왜 다쳤는가. 나 그냥 여기에 다쳤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맥락에서 내가 다쳤는가를 사실 환자는 의사한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감염인들도 나는 이 HIV 감염인이라는 것을 의사에게 말하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 몸 상태에서 더 자세하게 의사한테 더 상세하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말을 하면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인 거죠. 사실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내 상태를 아주 더 자세하게 알아야 그래야 더 적절하고 더 꼼꼼한 치료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면 또 쫓겨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HIV 감염인이 의사에게 말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게 없고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하든 안 하든 병원은 아까 보여드렸던 표준주의 지침과 일반적 감염관리 원칙만 잘 지키면 안전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것도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사실은 말을 해도 감염인이 의사나 의료기관에 말을 해도 차별도 안 당해 거부도 안 당해 그럼 말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또 뭘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2018년도에 광화문 쪽 공사하기 전에 광장 그쪽에서 이제 옆에 있던 그 광장에서 HIV 에이즈 혐오를 멈춰라라는 집회를 했던 때의 사진. 맞아요. 지금은 안 가봐서 바뀌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것은 플래시몹을 서울역에서 했습니다. 서울역 앞에 많이들 포교 활동하시는 그 공간에서 파지티브라는 그래서 어쨌든 파지티브 그러니까 왜 이런 플래시몹을 했냐면 파지티브는 파지티브 긍정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양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양성. 그래서 외국에서 영어로 내가 HIV 감염인이야 라고 할 때 뭐 다른 표현도 있겠지만 I'm HIV positive 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따와서 그냥 꼬은 거죠. 긍정하자. 그러니까 감염인들의 인권과 존재와 권리를 긍정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라는 플래시몹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혐오를 멈춰라 라는 그 집회도 그렇고 이 플래시몹도 그렇고 그 12월 1일을 맞아서 했어요. 그거는 12월 1일이 전 세계가 같이 이제 기념하거나 뭔가 행사를 하는 세계 에이즈의 날이라고 불리거든요. 12월 1일에 마다 이제 그 즈음에서 어떤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는데 한국에서는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이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용어도 그렇고 HIV 에이즈에 대한 용어도 그렇고 또 사실 그 존재도 그렇고 되게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단어 뜻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다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